검찰, 경찰, 재판부, 관세청 등 공정해야 될 기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얽히고 설켜 유착된 거대한 범죄 조직의 흑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빈집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일가의 불법 행위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을 쳐내서 이 적폐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란 희망찬 생각들이 어이없게도 최순실에서 그저 다른 누군가에게 권력 이양된 수준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순실과 그의 최측근들이 함께 지배구조에 있었던 썬라이즈 FNT가 그간 어마어마하게 축적해왔던 검은 돈들을 꿀꺽한 자들, 여기에 핵심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와 처의 막내 고모부 장진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 열린공감TV에서 보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했었던 이 최순실의 비자금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꿀꺽했다라는 컨텐츠에 이어서 제보자 이상열 씨가 지금까지 이 윤석열, 그 일가들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보자 이상열 씨가 제보를 한 배경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등장한 이 썬라이즈 FNT라고 하는 이 회사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평택세관의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그냥 공무원을 때려치고 나와서 만든 아주 이상한 회사. 이 회사는 수입산 농산물 원물을 수입해서 이것을 가공해 파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치고는요, 다른 동종업계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우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간 유일한 업체, 이게 굉장히 큰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죠. 왜냐면 그 구역에 들어가면 이 많은 원물들을 정말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권한, 분명히 굉장한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썬라이즈가 상당히 이상한 일들을 해요. 분명 원물을 수입해 가공에 필요한 요소들은 장소, 시간, 인력, 그리고 소모되는 전기, 물, 이같이 많은 자원들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을 위해 있는 시설은요, 고작 24평 정도의 컨테이너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열 씨가 운영하던 슈퍼마린 종합 물류와 같이 컨테이너를 수입해서 그대로 컨테이너채로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것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5에서 7일 정도의 컨테이너를 보유하다가 이제 납품이 되는 회전율이 빠른 슈퍼마린 종합 물류조차도 무려 1000평이 되는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썬라이즈는 고작 24평 정도의 시설에서 슈퍼마린 종합 물류나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더 높은 회전율을 보여줬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공할 시간도 시설도 없이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납품이 되었던 거죠. 2012년에는 다른 업체들과 수입하는 그 물량의 어떤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도에 썬라이즈가 수입해온 물품들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물량 그 목록이 A4용지 한 장에 약 50건 정도라고 했을 때 총 4장 분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2, 3일에 한 번씩 평균 약 20톤까지의 분량이 들어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원물을 가공할 목적으로 이 농산물을 수입해 관세를 낮춰가지고 들어와 놓고서는 이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세금 탈루와 밀수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 탈루액이요, 한 건당 적게는 6천에서 많게는 2억 9천까지 정도의 규모였다고 해요. 2016년 말까지 추정하기로는 이 금액이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서류상의 어떤 규모일 뿐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썬라이즈가 대기업에 직접 이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납품을 했다고 하니까 그 가격은 2배에서 3배가량 정도 더 높게 팔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기업들은 이게 밀수품인지 모를 리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알면서 사들였던 거죠, 대기업들도. 이렇게 국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진 고관세 품목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어졌고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이 농산물 업체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세금 탈루, 관세 포탈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관세청 관피아들의 합작품이었던 건데요. 이성열 씨가 말하는 과정은 이래요. 원료가 들어오면 이 식물검역소와 식약청에서 유관검사와 서류검사로 프리패스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이 원물만은 못 팔 거고 가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물만 쭉 보고 합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과정입니다. 관세청에서 썰라이즈가 정말 이 원물을 가지고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가공에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고 물과 전기는 얼마나 쓰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상 한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걸 제대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 업체가 이걸 가공해서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평균 20톤씩 50건이라고 하면 무려 1000톤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세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대놓고 관세 포탈, 세금 탈루를 해오던 썰라이즈에 대해서 동종업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고를 해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그 업체들은 이 썰라이즈와 유착되어 있던 정말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줄줄이 도산을 해갔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성열 씨는 그렇게 도산이 되어가던 업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업자들을 이제 건조장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신용장과 통관 어떤 비용을 빌려주거나 창고비까지도 외상으로 해줬대요. 왜냐하면 이 수입하는 동종업자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창고업자들도 자동으로 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한대요. 그러면 그 생태계가 쭉 다 파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게끔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런데 썰라이즈와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업체들을 줄줄이 쳐내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이성열 씨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성열 씨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2015년 4월 1일 자신의 동생과 이종 사촌 동생이 자신의 회사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거나, 회전율이 생명인 이 슈퍼마린 종합물류에 5일에서 7일 정도 안에는 어쨌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납품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성열 씨를 무리하게 구속시키려고 했던 시도도 2017년 5월 달에만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성열 씨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제시했던 어떤 사건은요,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썰라이즈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평택세관에서는 반대로 썰라이즈가 아니라요, 이성열 씨가 운영하던 슈퍼코리아 종합물류가 밀수를 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검찰계장한테 전달되었던 신고자료 표지에는 밀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열어보잖아요. 그럼 고춧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엉뚱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수입할 때의 과정이 기록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송장 번호 같은 것을 관세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에서는 회신된 송장이 한 13개 정도의 송장 번호를 줬대요. 근데 여기서 2~3개는 위조된 번호가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다 관세청이 직접 이 송장 번호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이성열 씨의 목을 옥죄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2번째 사건은요, 2012년 초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성열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창고를 처음에 오픈한 날이었대요. 이날 평택세관 출신의 한 세관사가 냉동고추가 실린 이제 컨테이너를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 그 오픈한 냉동 창고가 영하 18도 정도는 돼야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허가가 떨어지는데, 이 규정을 넘지 못하니까 식물검역소에서 받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열 씨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컨테이너를 다른 이제 창고로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컨테이너에는 밀수된 압축 고춧가루가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해요. 이걸 보자마자 밀수 신고를 바로 했는데
갑자기 평택세관 조사계에서는 회사로 들이닥쳐서 엄한 이 이성열 씨의 핸드폰만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성열 씨를 잡아 넣으려고 개업한 날부터 이제 미끼를 던졌던 거죠. 이성열 씨는 전현직 세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다 신고를 했대요. 그렇게 관련 부처와 행정기관에 끊임없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수만 대략 150건 정도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썰라이즈의 밀수품이 이제 납품이 되는 농협에다가 그 농협 조합장과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문자를 쭉 다 돌렸는데 관세청이고 농협이고 뭐 평택세관이고 인천세관, 식약처, 식물검역소, 경찰, 검찰에 뭐 다 신고를 하고 문자를 돌리고 다 해봐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거나 또는 자신들은 관할이 아니라면서 이걸 평택세관으로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이성열 씨의 신원을 그대로 다 노출시켰대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성열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넣어봤는데 당시 썰라이즈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세청 감찰과장과 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라는 답변을 결국 끝내 받아냈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어쨌든 그 안에 수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감감무소식으로 끝이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과 썰라이즈는요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야 우리는 조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양들을 밀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불의에 맞서려고 시작된 무려 150건 정도의 신고는 이성열 씨를 더욱더 이 절벽 끝으로 내몰았던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지는 혐의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어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관세청에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슈퍼마린 이 종합물류하고 슈퍼코리아 종합물류가 그간 어떤 수입을 했던 내역을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해봤지만 관세청은 이를 주지 않았고요. 식물검역소에서조차 주지 않고 있다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최근에서야 줬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리스트에는 많은 거래 내역들이 빠져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 과정에서 돕겠다고 했던 경기남부경찰서 해양범죄 수사대도 끝내는 이성열 씨한테 등을 돌렸고요.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 번호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신을 했대요. 이후에 계속된 정당한 정보 공개 요청에도 경찰과 관세청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성열 씨가 어려운 싸움을 이어갈 때 썰라이즈 내부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썰라이즈 사건이 있었던 2017년 그 당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사를 하던 중에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해요. 최순실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금의 흐름이 보이고 아주 많은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많은 비자금이 확인이 되었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 얼마가 좀 어떻게 찾아져서 국고로 환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나마 인천세관의 이상희 조사과장 그 앞으로 최순실의 차명 계좌가 한 수십억이 들어있는 2개의 계좌를 발견했고 그리고 한 계좌에 한 100억 원 정도의 돈이 확인됐으나 근데 이마저도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이렇게 소단위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감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거 문제를 제기하니까 담당 관세청장과 검찰에서는 조사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끝내 어떻게 됐냐면요. 해당 계좌를 찾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어떻게 됐나요? 박영수 특검은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특검을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이렇게 최순실의 일부 비자금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 김건희와 김건희 막내 고모부인 장진호랑 최순실 비자금을 꿀꺽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열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장진호는 생강 사업을 하던 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신과 함께 사업을 했던 파트너하고 같이 구속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진호는 그 다음날 바로 풀려났지만 동업자는 무려 징역 5년 2개월을 살다가 출소를 했대요.
그 동업자가 얼마나 분했겠어요. 동업자는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장진호한테 따지기 시작하고 협박까지 했는데, 장진호는 이거를 달래주려고 뭘 했냐면요, 해당 동업자에게 고가의 냉동 탑차를 사주면서 썬라이즈 FNT의 이 콩나물콩과 녹두 배달 일을 할 수 있게끔 손을 써줍니다. 동업자 A씨는 화물차를 선물 받고 일자리를 알선 받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5년 2개월을 없던 일로 치고 장진호를 용서를 해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일 하나 때문에 그간 5년 2개월의 징역 생활을 다 없던 걸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했던 걸 겁니다. 이를테면 썬라이즈 FNT의 비리를 가져오라든지요. 그렇게 이제 자기와 함께 하던 파트너에게 이런 어떤 밑작업을 또 이렇게 하게끔 어떤 이렇게 일감을 던져놓고, 그러고선 장진호는 이제 이상열 씨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그러고선 처조카 사위가 이제 윤석열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썬라이즈의 자료를 지금까지 모아왔던 거를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에게 팩스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상열 씨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윤석열이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모든 게 이제 다 끝이 났구나, 이제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은순에게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상열 씨는 갑자기 횡령죄 누명을 쓰면서 회사 통장은 물론이고 개인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횡령 처리되어 10원 한 푼 없는 통장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최순실의 비자금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인해서 피를 흘렸는데, 최순실이 무너지고선 또다시 치밀하게 계획된 이 윤석열과 그 일가들에 의해서 재차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성열 씨와 이를 조사해왔던 강성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썬라이즈 FNT라는 작은 회사가 모은 금액이 몇 천억인데, 당시 기사들을 좀 종합해보면 최순실의 하수인인 천웅욱 그 관세청장이 이끌던 관세청은 꽤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왔고, 정황상 평택항뿐만이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부산, 이와 같은 좀 다른 항구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했을 것이라고요. 국정감사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지난 19개월간에 걸쳐서 이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멍게 수입을 한 1년에 1,000억 원어치를 하고 500억 원어치를 폐기를 하는데, 절차상 문제나 상품의 가치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폐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이유가 없이 수입한 직후에 바로 500억 원어치를 폐기를 해요. 문제는 이 폐기된 것이 처리된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500억 원어치의 이 멍게는 그 어디로도 가지 않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립니다. 서류상으로만 폐기가 된 이 멍게, 실제로는 어딘가로 이제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썬라이즈 FNT만이 아니라 많은 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처럼 거대한 흑막, 영화에서나 진짜 나올 법한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왜 도대체 수많은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절망적이게도 이미 많은 메이저 공중파에서는 이 제보를 받고, 심지어는 이상열 씨한테 이제 와가지고 촬영도 해갔대요. 그런데 방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흑막에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있고 국가기관들이 있었고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씨의 제보를 통해 시작된 열린공감TV의 악의 카르텔 시리즈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난항을 겪고 있고요. 외압도 있고, 심지어는 이를 연대하는 채널에는 해킹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길고 험난한 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진보 채널들과 함께 작은 보탬이지만 시사발전소도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주변에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